이윽고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모는 강물에 침을 탁 뱉었는데 그 품새가 꼭 어른처럼 보였다. 입새로 침을 뱉어 원하는 곳을 정확히 맞췄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나의 이런 침묵이 눈에 띄어 크로모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낸 뒤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방앗간집 가수원에서 친구 한 명과 한밤중에 사과를 한 자루 훔쳤는데 보통 사과가 아니라 모두 최고 품종인 라이네트와 금빛 파르멘이었다고 했다. 나는 한순간의 위험을 피하려고 이야기 속으로 도망쳤다.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갑자기 다시 듣는다면 나는 지금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그 소리를 매우 자주 들었다. 지금도 계속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키고 이제 내 운명이 된 그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오지 않는 장소나 놀이, 일이나 생각은 없었다. 나는 부드럽고 색깔이 이쁜 가을날 오후에 내가 무척 좋아하는 우리 집 꽃밭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를 다시 하곤 했다. 나는 나보다 약간 어리고 아직 선하고 자유로우며 순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소년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러는 도중에 언제나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늘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끊어버리고 즐거운 상상들을 파괴했다. 고통에서 벗어날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작용하고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내 삶에 들어왔다. 얼마 전에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상급생 한 명이 전학을 왔다. 이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로 소매의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학년이 높았고 나이도 몇 살 많았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곧 주목하였다. 누가 봐도 소년 같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 소년들 사이에서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성숙하게 움직였다.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노래에도 끼지 않았고 싸움질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에게 맞서는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엄청난 열정을 보이며 이 조화 속으로 도망쳤다. 다시 찾은 내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는 아무리 누려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온전한 모습이라 할 수 없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은 이유는 오로지 이 점에서만 진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고했어야 한다. 그 고해는 집에서 한 것에 비해 덜 화려하고 덜 감동적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더 유익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나는 내 온갖 뿌리를 모두 뻗어 낙원과도 같은 예전의 세계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그 역시 유혹하는 자였다. 그도 나를 사악하고 나쁜 또 하나의 세계와 연결시켰다. 나는 그 세계를 영원히 알고 싶지 않았다. 이제 겨우 다시 아벨이 되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데 협조할 수 없었다. 그러기 싫었다. 내 기억의 그 일은 교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던 어느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때 종교 수업을 맡은 목사님은 마침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다지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그때 목사님이 카인의 표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뭔가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앞쪽에 앉은 데미안의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말을 건네는 듯한 밝은 눈길이었는데 그 표정은 주롱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진지한 것 같기도 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느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었다. 그 순간 데미안과 나 사이는 다시 결합되었다.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이상하게도 그 느낌은 마술처럼 공간으로도 옮겨갔다. 언제나 묻고 언제나 의심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나방이 자기 의지를 별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향하려 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나방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 자기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 찾지. 그렇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일도 이루는 거야. 우리는 물론 동물보다 활동 영역이 넓고 관심 분야도 많아. 하지만 우리 역시 상당히 좁은 영역에 묶여 있어서 그걸 쉽사리 넘어설 수가 없어.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북극에 꼭 가겠다거나 그 비슷한 공상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소망이 나 자신 속에 있고 내 존재가 온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만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 그러면 너의 내면에서 명령하는 일이 네 눈앞에서 일어나지. 넌 마차에 훌륭한 말을 매달듯 네 의지를 펼칠 수 있게 돼. 신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에게로 인도하는 길은 여럿이다. 내 상황이 그랬다.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고독해지고 나와 윤영기 사이에 차갑게 웃음 짓는 파수꾼이 지키는 낙원의 문을 세우는 게 내 운명이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향수의 시작이자 깨달음이었다. 그의 겨울에 아버지가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냉담하고 무관심해져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애원을 하고 어머니를 상기시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척 화가 나서 달라지지 않으면 모욕적이고 치욕스럽게도 학교에서 끌어내어 소년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자리나 더 높은 과제를 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거라고. 세상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며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어떤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좋은 일이야. 창문에 걸려있는 빛이 모두 사라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장렬하는 듯했다. 데미안의 눈길이었다. 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었다. 변하는 어딘가를, 데미안을, 먼 운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몰랐다.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으니까. 베아트리츠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린 도화지들 그리고 데미안을 향한 생각에 파묻혀 살았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도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내 꿈과 기대와 내면의 변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설령 내가 원했더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원할 수 있었으랴. 내가 그린 꿈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런데 너무나 기이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막 끝났을 때였다. 나는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나는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치고는 거기에 쓰여있는 몇 마디를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어떤 말에 눈길이 멈추었다. 그 순간 하도 놀라서 엄청난 추위를 만난 듯 내 심장이 운명 앞에 쪼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글을 여러 번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데미안이 보낸 쪽지였다. 그때 나는 특이한 피난처를 하나 발견했다. 흔히 말하듯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연이란 없다.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절실한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연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 꿈 이야기도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놀라운 예 하나가 지금 막 생각났다. 나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난다는 것이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던져지듯 도약하는 것이었다. 난다는 느낌은 감격적이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높이 떠오르자 그 느낌은 곧 공포로 변했다. 그러다가 내가 숨을 멈추거나 내쉼으로써 상승과 하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발견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게. 자네는 이따금 스스로를 별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며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 그걸 버려야 해. 사랑하는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아프락사스라네. 그는 신인 동시에 사탄이고 자기 안에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아프락사스는 자네의 생각과 꿈, 그 어떤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사실을 잊지 마. 우울할 때면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북스 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때면 저녁 어스름이 내린 교회에 앉아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기이하고 은밀한 음악에 넋을 잃었다. 그 음악은 언제나 나를 기분 좋게 했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 잘 준비시켜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내 친구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 지도자로 인정하려는 마음에 저항했다. 청년 시절의 가장 중요한 몇 달 동안 내가 경험한 것은 그와의 우정이었다. 신은 그를 통해 나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입을 통해 내 꿈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설명되고 해석되었다. 그는 나에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나는 점차 그에 대한 반감이 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에는 교훈이 지나치게 많았다. 나는 그가 나의 일부분만을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나 극적 사건, 극심한 단절도 없었다. 난 그에게 그저 한마디, 그것도 악이 없는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의 환상이 우리 사이에서 오색 파편이 되어 산산이 깨졌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임무는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이것 하나뿐이었다. 시인이나 정신병자, 예언자, 범죄자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임의의 운명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어 자기 안에서 그 운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일이었다. 나는 자연이 던진 존재였다. 불확실함으로 던져진 존재. 어쩌면 새로운 것으로, 어쩌면 무로 던져졌다. 본래의 시면에서 내 던져진 이 존재를 작동하게 만들고 그 존재의 의지를 내 안에서 느끼며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만이 내 임무였다. 오로지 이것만이. 나는 눈시울을 붉힌 채 내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내 눈길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다. 새 그림 아래 열린 문 앞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 아들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시간도 나이도 초월해 혼이 깃든 의지가 가득한 얼굴로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의 눈길은 성취였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힘차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싱클레어지요? 금방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깊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들이마셨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걱정하는 것은 표식을 지닌 사람들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종파의 신앙 고백이나 구원론도 모두 부질없고 쓸데없어 보였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무이자 운명이라고 느낀 것은 다음과 같았다. 각자가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 안에서 자라는 자연의 싹에 완전히 일치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불확실한 미래가 각자에게 어떤 일을 초래하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말을 입 밖에 내든 내지 않든 지금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우리 모두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표식을 달고 있었다. 데미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그의 얼굴이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얼굴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싱클레어, 데미안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눈짓을 했다.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바로 옆에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를 아직도 기억해? 그가 물었다. 어린 싱클레어, 잘 들어. 난 떠나야 해. 넌 언젠가 내가 다시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든 누구든 아니면 다른 일에 맞서기 위해서든. 하지만 이제 내가 불러도 곧장 달려올 수 없어. 넌 너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길을 가는 시도며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누구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또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각자의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면에서 유래한다. 같은 시면에서 나온 시도며 같은 시면에서 던져진 존재지만 저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해석할 수 있다.